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몇 가지 식구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자, 뭐 누구누구 시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식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식구들에 대한 것을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 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식구가 세 식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등식까지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과정인데요. 살짝 제가 이론을 갖다가 보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내 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자, 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채는 꾼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꾼돈이다 이런 얘기고, 자본은 누구 돈? 진짜 내 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 자산은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살짝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내 거로 뭐가 됐을 때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실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거가 딱 되는 순간에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실현되는 순간 판매나 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내가 돈을 꿨으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즉 의무이자 뭐라고 그랬죠? 채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갚아야 되는, 즉 결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부채구나, 꿨으니까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장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기업에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자본. 이것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된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고요. 만약에 부채를 모를 때는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오잖아요. 부채 등식은 없지만 이렇게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게 되면 자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우리가 순수한 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순자산이다 라는 용어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순자산 그러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용어 개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이론적인 게 잠깐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라고 그랬어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멈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태적 보고서 형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멈춘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멈춘 보고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우리 회계는 몇 년을 기준하냐면 1년을 기준하는데요. 용어 개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유동이라는 거와 비유동이라는 점, 또 뭐가 있냐면요. 단기하고 장기라는 말을 보통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이 5년이나 10년 뭐 이런 그것을 장기다, 단기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회계는요, 중요해요. 자, 몇 년을 기준한다? 1년을 기준하는데요. 그 1년을 기준하는 것을 우리는 영업주기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주기, 그러면 1년을 기준하는 거구나. 그래서 1년 안에 자, 내가 만약에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금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는 거, 1년이 넘어서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면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부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부채는 어떤 것이 있어요? 유동부채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년 넘어서 갚아도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비유동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빌려준 돈 무슨 금? 대여금인데 내가 1년 안에 받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년 후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대여금. 그래서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점인데요. 그 기준은 몇 년? 1년을 기준하는데 유동과 비유동,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계정 과목을 볼 때 단기 대여금, 얘는 1년 안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뭘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구나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계정 과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유동성 이런 얘기는 움직임이 많은 거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뭐 채무 이행 능력이다. 말 됐던 어려워. 그죠?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단기냐 장기냐 이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이라는 개념, 부채, 자본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판매나 소비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것들을 잠깐은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양식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있게 자 우리가 먼저 현금화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적어.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걸 먼저 적어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이 되는 것이 1년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비유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산으로 적는 것들을 우리가 양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서도 제가 보면 재무상태표의 그 자산에도 유동자산이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다, 또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자본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자본금 이렇게 쓰지만 법인 기업에서는 각 잉여금이라고 하는, 잉여라고 하는 것은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뜻인데 잉여금에 따라서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는 우리가 중급 정도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예제 3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예제 3번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무래도 동영상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꼭 보시고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예제 3번 잠깐 보시게 되면 2015년 1월 1일 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현금 42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2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금에는 가로가 쳐져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요. 자, 우리가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약속한 거를 꼭 지키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우리가 유사 같은 성질의 것은 묶어서 적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통합계정이라고 했죠. 자, 우리 회계는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계는요. 제가 이제 고시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시험 전후에 막 나타나셔가지고 선생님 빨리 좀 어떻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회계는요 자꾸 반복적인 거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시는 자격증이라든지 원하시는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어 같은 개념이 쌓여지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통합계정은 어떻게 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사 같은 성질의 것은 뭐해서 적어라? 그쵸? 묶어서 적어라. 이것을 통합계정이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거기에 해설지를 보면서 적을게요. 자, 거기 현금 4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묶어서 뭐라고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품 거래에서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친구 하나 소개할게요. 자, 매출채권 또 매입채무라는 친구도 하나 소개할까요?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은 제가 뭐 했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팔면은 뭘 받아야 되는데 그쵸? 돈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상품을 팔고 돈 받는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상품을 사고 돈 줄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입채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으러움 이런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외상 매입금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음? 지급어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바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외상매출금이 20원, 받으러움이 만약에 30원이 있다면 여기다 뭐라고 쓰자? 매출채권 하고요. 50원 이렇게 묶어서 적어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외상매출금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어도 뭐라고 쓰자? 매출채권이라고 쓰자. 자, 마찬가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인데 현금밖에 없어도 뭐라고 쓰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점,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쭉 차변에 적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 외상매입금이 40원이 있고 만약에 지급어음이 10원이 있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자? 매입 채무하고 얼마? 50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무슨 금? 자본금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차변의 합계가 1000원이었다면 대변의 합계도 얼마가 돼야 된다? 1000원이 돼야 된다는 원리.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바로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할게요.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는 원리. 자, 바로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자산이 1000원이 있고요. 만약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450원이 있다면 자, 자본은 얼마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뭐하면 빼면 자본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양합계 금액이 얼마로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1,000원. 이것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은 얼마게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550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 문제도 보시게 되면 금액에 관련된 것들을 쭉 묶어서 적다 보면 거기에 그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차변에는 자산을 쭉 적고요. 이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꼭 주의하실 게 있다면 항상 계정 과목도 이쁘장하게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는 딱 맞춰서 적고요. 숫자도 마찬가지 자리점을 갖다가 맞춰서 적는다면 보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센스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본금이 139만 원 해서 양합계가 249만 원으로 맞춰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무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산기 사용법에 관련된 것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 우리가 계산기에서도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는 아무래도 많이 쓰실 거라고 보는데 계산기 사용하다 보면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또 플러스 나왔다 마이너스 나왔다 이러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어때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산을 잘못하면 다시 처음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제가 메모리 계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산기를 사시게 되면 이런 기능 키가 있어요. 메모리에 관련된 플러스, M 플러스와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R이라는 키,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물론 C, 그 다음에 CE라고 하는 기능 키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기도요, 알고서 쓰면 아주 편리하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4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얼마게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24하고 마이너스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음의 부호가 먼저 나오게 된다면 계산기가 어떤 계산기는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플러스 되는 것만 먼저 계산하고요. 나머지 빼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다 보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24를 누르시고요. 앞에가 마이너스면 그냥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M 마이너스. 그러니까 24 M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고 또 18 누르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또 M 마이너스. 36 누르시고 플러스니까 M 플러스. 그 다음에 16 누르고 M 마이너스. 하고요. 는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요것은 메모리 됐던 것을 다시 불러들여. 그래서 메모리 R 눌러서 MR키, 메모리 리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르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나중에 메모리 됐던 걸 지워 그럴 때는 메모리 클리어를 눌러서 우리가 지우게 되면요. 이런 사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또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회계는 수학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산수니까 편하게 우리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C는 완전히 지우는 거고요. 또 A, C 뭐 이렇게도 되는데 올 클리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을 막 하다가 전 단계에서 잘못 눌렀어요. 얘를. 그러면 AC를 누른 순간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C를 누르게 되면 얘만 살짝 지워지고 여기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부호만 정확히 안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교재를 보시고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를 틈틈이 연습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게 되면요.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우리가 경영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경영성과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죠? 즉, 쉽게 경영원이라고 하는 성과란 얘기는 우리가 너 장사 잘했니? 못했니?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 앞에 우리가 국제계기준에서는 포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언급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장사를 할 때는 딱 보게 되면 장사가 이 집이 잘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시점이 아니라 뭐다? 일정 기간에 바로 경영성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어컨 장사는 여름철에는 장사가 잘 되지만 겨울철에는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가서 야 장사 잘 된다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텀을 보고서 우리가 장사가 여름철에는 잘 되고 겨울에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보자는 취지에서 항상 몇 년? 1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기간을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하고요. 뭐라고 꼭 붙이냐면요. 부터까지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장사했던 표야. 내가 만드는 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런 T자 계정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했어요. 자, 왼쪽 차변, 오른쪽 뭐라고 그랬어요? 대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차변에는 비용이라는 친구를 적고 대변에는 우리가 수익이라는 친구를 적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비용은 또 뭔지 또 수익은 또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설명합니다. 저도 물론 다른 과목의 책을 사게 되면 두세 장 보고서 거의 비구자거든요. 그런데 회계는요. 그 단어의 뜻을 다 내 걸로 만들려면 그거는 욕심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만 머릿속에 담아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야, 비용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장사에서 뭐 한 돈, 쓴 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또 뭐야? 장사에서 뭐 한 돈, 번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잖아요. 그죠? 다시 비용은 뭐야? 장사에서 뭐 한 돈, 쓴 돈, 그 다음에 수익은 그쵸. 장사해서 번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장사할 때는 번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붕어빵 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뭐 기계라든지 또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사하는데 얼마를 썼느냐 봤더니 700원을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 장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번 돈이 많았으면 언제 벌은 거예요? 그쵸. 2014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내가 벌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에서 잘하면 우리가 순이익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언제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올해 벌은 거잖아요. 올해. 그럼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올해를 뭐라 그랬다? 당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당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꼭 붙인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제가 앞으로 많은 용어를 설명하겠지만 그냥 순이익이라고 해도 되는 것을 앞에다가 왜 당기라는 말을 붙였는지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발생주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 머릿속에 담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했죠. 항상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원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대차
대차 평균의 원리. 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모든 재무제표는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를 어떻게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추라고 그랬죠? 큰 쪽에다 맞춰라. 그럼 얘가 더 크네? 자, 그러면 자, 번 돈이 크니까 당기순이익 얼마가 생겼다? 300원 하고요. 양합계를 뭐 해야 된다? 일치시켜 주자고요. 자, 1,000원. 여기도 마찬가지 1,000원 이렇게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자, 등식에 관련된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등식이 만들어진 것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는자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마감선을.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자, 번 돈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 순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에서 등식에 대한 거 잠깐만 봐요. 자, 수익이 큰다. 번 돈이 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순이익이 나오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쓴 돈이 많아. 그럴 때는 비용이 먼저 오겠죠. 그래서 비용에서 수익이 크다면 내가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순손실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등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자, 손익법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법이 들어가니까 대빵 어려운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장사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순이익.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여기다 뭐라고 쓴다? 시작. 당기 순손실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할 텐데요. 자, 우리 비용하고 수익에 관련된 친구도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를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가 비용하고 수익에 관련된 친구도 가볍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요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 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장사해서 썼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돈이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나가다 보니까 이 비용이라는 친구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많냐? 비, 여비교통 비, 수도 광열 비, 비라고 하는 것은 나갈 비, 이런 지출할 때 비용,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자가 붙다거나 또는 내가 비용은 쓴 돈이지만 꼭 돈이 나가는 것보다도 손해보는 것도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실, 이런 말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잡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좀 이따 배울 텐데요. 길 가다가 내가 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잡손실 이런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가 장사해서 쓰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지급이라는 말이 붙었거나 지급 임차료, 물론 회사마다 계정 과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이거 학원에서 지급 임차료로 쓰고 있는 회사에 임차료라고 배웠다면 지급 임차료를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 계속 기업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 계정 과목을 써야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계정 과목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습적인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지급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다? 비용이구나,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수익은 어때요? 내가 번 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입이라는 말이 붙거나 또는 이익이라는 말이 붙으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계정 과목이라면 이거는 수익 계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본 항목에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있지만 기초 과정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서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중요한 이론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와, 두 번째는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거 무슨 법? 손익법.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설명할게요. 바로 뭐가 있냐면요. 발생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발생주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회계학 양서에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손익계산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됐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우리가 궁금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2013년, 자, 2015년 그런 비용과 수익은 이 안에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서로 간에 모여서 약속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야, 앞으로 손익계산서를 적을 때는 자, 언제서부터 올해 발생된 비용과 수익만 적어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당기 수익과 자, 차기도 전기도 아닌 뭐라고요? 당기 수익과 당기 비용을 적어라.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포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유, 어렵네요. 그쵸? 포괄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거 잠깐만 설명하고서 정리할게요. 자, 포괄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수익에서 무엇을 빼주면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수익이 1,000원이 있고요. 비용은 7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300원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기에 순수하게 벌어들인 게 300원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고를 갖냐면 와,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다 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 투자를 막 하다 보면 주가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부기라고 하는 거하고 회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상장 기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들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계의 가장 주는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어떤 정보예요? 유용한 회계 정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계 정보인데 자,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학회에서는 괴리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뭔가 좀 따시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절대 비밀을 외부에다가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 간의 회계 정보의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이해관계자한테 널리 알려주면 이해관계자들이 오, 좋은 회사네 설명도 많이 해주고 한다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자, 우리 한번 손익계산서에 알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국제기계준에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만 여기까지만 작성을 했던 재무제표에다가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도 있는데요.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우리가 5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만약에 400원이 있다면 내가 손해본 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손해볼 것이 400원이 있다면
앞에서는 이익 봤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400원만큼 손해본 것을 전에는 이런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회사가 갖고 있는, 너희 회사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하는 놈이나 빼는 것을 하여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이익은 300원이 나왔지만 마이너스 100원만큼은 손해봤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계 기준에서는 투자자, 즉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단기 손익만 작성하지 말고 기타 포괄 손익과 총 포괄 손익까지를 자,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공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는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한번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수고하셨습니다.